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유탄 발사기와 같은 중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데타 이후 69일 만에 민간인 사망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죠. 심지어 미얀마 군부는 진압 과정에서 살해된 시신을 수습하는 대가로 그 유가족들에게 1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우리 외교부는 올해 공적 개발 원조 예산 160억 원을 비롯해서요, 인도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시민들은 미얀마가 킬링필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력한 건지 바라보는 시민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12일 월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등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보궐선거 이후 여야 움직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대책과 함께 교도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한 최서원 씨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여의도 인터뷰 준비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분석을 해봤더니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6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600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12일 이후에 90일 만이라고 하죠. 4차 대유행 코앞에 다가온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 책을 개편하고 등등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특별히 어떤 점일까요? 네, 내용 발표를 아마 들으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그 선제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 그 중에서도 위험 업종, 또 위험 이런 장소, 그런 곳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많이 마련하고, 네. 기존의 익명 검사소 같은 부분도 적절히 확대해서 하는 것, 또 검사도 자가 검사가 좀 용이한 그런 검사 방법도 좀 많이 좀 확대해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필요했었는데 잘 됐다 싶은 점이 어떤 점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만연돼서 서울, 경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많이 검사할 수 있는, 즉 무증상의 감염자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좀 주력해서 된 거라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의 지금 전파의 주요한 경로인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는 조금 아직도 부족한 점이,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9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를 5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의 수만 보면은 사실은 2.5단계 기준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지금 방역 조치로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부족하죠. 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월 이후로 환자 수가 줄지 않고 계속 400명, 500명, 600명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역 조치가 적절하다면, 또 지금의 수준이 적절하다면 당연히 환자 수는 줄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이 현재 실정이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환자를 조기에 빨리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노력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텐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으로는 아주 뚜렷한 효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사실은 이제 600명대를 며칠 동안 기록했고 그 일평균 확진자가 606명을 넘어섰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4차 대유행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 분석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단계를 더 올려야 된다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단계를 올리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봐야 될 첫 번째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무증상의 감염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그 부분이 찾아낼 수 있다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는 지금 정부의 오늘 발표 내용도 결국은 증상이 있는 분을 빨리 찾아내는 그 방법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의 분은 내가 검사를 굳이 받으러 가야 되지 않아도 되고 또 지금 선별검사소, 익명 선별검사소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네. 따라서 증상이 있으신 분은 지금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만 무증상의 감염이 되신 분들을 어떻게 빨리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냐는 것이 첫 번째 수단이 되겠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사, 직장, 사회단체, 공공기관, 많은 그 사회의 단체, 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단체나 조직들이 자율적, 자발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보완이 빨리 필요하고 그걸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법을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수님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방점을 찍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요, 이 영업 제한 시간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다, 뭐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전문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업종별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는 거 하면 그와 함께 동일하게 그러한 위험성이 정말 과학적으로 줄어드느냐, 차이가 없느냐,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이 좀 명확치가 않고요. 자칫해서 그렇게 유흥업소를 위주로 해서 12시까지 영업시간 늘리다 보면 당연히 그 위험성은 줄지 않고 늘어나만 갈 텐데 이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방역 조치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오히려 감염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업종별로 소상공인의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이 별도의 그런 좀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과학적 위험성을 훼손하거나 혹은 전체적 방역을 완화하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렇게 해도 600명대로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시가요, 이 규제 완화 보완책으로 신속 진단 키트를 보급하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신속 진단 키트 정확도가 얼마나 되나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신속 진단 키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말씀 신속 PCR 진단 키트도 있고요. 네네. 신속 항원 진단 키트도 있고, 자가 진단 키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과 발견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 확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PCR 검사보다는 당연히 정확도는 떨어지고요. 네. 신속 PCR 검사 같은 경우는 정확도 확진도가 한 95, 97, 그 정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네. 신속 항원 검사는 9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인에 의해서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소위 임신 진단 키트처럼 약국에서 국민 개개인이 하듯이 하는 신속
정확하게 자가 진단 키트 같은 이 네. 코로나 검사 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없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만 60에서 한 90% 사이의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속 PCR로 가느냐, 신속 항원 이쪽까지는 그래도 90% 이상이니까 안정적이지만 이 자가 진단은 아직은 정확도가 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사용 목적과 취지는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요. 정부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의 어떤 규제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자가진단 키트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규제 방식의 하나의 과학적 증거로 사용할 때는 최소한 신속 항원이나 신속 PCR 검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혈전 발생 논란으로 일시 중단이 됐었는데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적절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30세 이하로 접종 제한을 하느냐 혹은 유럽의 몇몇 국가처럼 50세나 60세로 하느냐 이 부분은 네. 그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찌됐건 전 연령 계층을 두고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이득이 그로 인생의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보건기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만 3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일부 이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손해가 좀 더 크니까 이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른바 희귀혈전증 발생은 보고된 게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1월까지 집단 면역 우리 방역 당국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지금의 어떤 수준으로 보면은 가능할까요? 아직은 이제 조금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오늘 네. 이 범정부 백신 확보 이 추진단 즉 TF의 팀장이 권덕철 보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오늘도 발표됐고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이미 전 인구의 150%가 맞을 수 있는 1억 5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은 뭐 사실이고요. 다만 그것이 11월 이전까지 충분한 양이 도입 시기에 맞게 즉 집단면역 형성에 맞게 도입 시기와 물량이 시기별로 확보되느냐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여지가 좀 남아 있고요. 네. 또 그 중에 상당한 그 백신 접종에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특히 2분기, 3분기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노바백스도 네.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FDA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변수가 좀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같이 있고 그러한 변수에 따라서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네. 위한 임상 3상 시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금년 4월 달에 아마 유럽의 식품의약청 5월 달에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2차례 맞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노바백스는 지금 한 차례 맞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네네. 뭐 얀센과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원정대원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 뉴 페이스라고 하죠. 새로운 얼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데일리 김결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결애 기자는
지금 어디 출입이십니까? 네, 저는 민주당 출입하고 있습니다. 1년 좀 안 되게 됐고요. 1년 정도 되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 야당 출입하셨습니까? 네, 1년 정도 했고 그 전에는 야당도 한 1년 정도 출입을 했습니다. 총 한 지금 2년 정도. 네. 그래요. 그럼 대선까지 쭉 가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서?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명랑시사 우리 이승원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 네, 그럼요. 이 국회의원분들이 네. 라디오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출연하신 프로그램 저희가 늘 예의주시하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듣습니다, 기자들이. 예, 예의주시만 하고 기사로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쓰셔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네, 섭섭합니다. 네. 저녁 6시에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02로 시작되는 번호를 받으면 지금 제가 목이 막 메었죠. 네. 02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 보시면 끊지 마시고 일단 받으시고 청취율 조사라고 하면은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보죠. 선거 끝난 다음에 여야 모두 정말 좀 정신이 없는 분위기예요. 좋은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대로, 안 좋은 분위기는 안 좋은 분위기대로.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죠. 저희들도 이제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5명의 초선 의원 입장문이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김결희 기자가 민주당 출입하니까요. 당내 분위기 전달해 주시면 좀 어떻습니까? 네, 그 2030 의원 5명이 사과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거론을 한 것 때문에 그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루에 네. 문자가 4,000통, 5,000통이 오고 또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 사무실로. 휴대폰을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렇게 이제 항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근데 이들 의원들이 좀 당에서 막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재선이나 중진 좀 나이가 많으신 의원들이 이렇게 막내들이 그 강한 항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은 감싸줘야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요. 네. 와, 그 예전에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이라고 해서 문자 전화 와서 아예 그 들고 있던 핸드폰은 이제 아예 네. 사용하지 못하고 사무실도 거의 업무 마비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문자가 너무 많이 울려서 무음으로 설정을 하기 위한 그것조차 이제 힘든 지경이어가지고 자다가 새벽에 얼른 무음으로 설정하고 알림 끄고 이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는 이 초선 5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고 이런 분위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선거 끝나면 항상 이제 좀 시끄럽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큰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구난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민주당 정부를 표방했던 것처럼 청와대 당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조금 오만해 보였다라든지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네. 물론 그 전부터 불거졌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인인데 신인 입장에서도 몸을 너무 사렸다라는 반성을 하기 위해서 초선들이 네. 어떻게 보면 용기를 냈다. 다만 그 속에서 이제 지난 총선까지 끝났던 부분까지 건드려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화를 산 것이죠. 네. 어쨌든 초선 나름대로 이제 반성을 했고 그렇다면 재선도 반성을 해야 됐고 이게 계속 하면서 뭐 3선 라인, 4선 라인 다 반성하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아마 173명 정도 의원 전원이 한 번은 같은 자리에 모여서 사과하는 날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비대위 체제고 네.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새로 꾸리기 때문에 그 구심점이 새로 생기면은 아마 총체적인 반성을 한번 하고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173석인가요? 113석 가운데 이제 초선 의원이 81명, 그리고 재선 의원이 49명, 50명이 조금 안 되는 49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초선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동안 목소리를 많이 안 냈던 건 사실이고요. 재선 의원들도 어쨌든 오늘 한 자리 모였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나요? 네, 재선 의원들도 오늘 모여서 선거 참패 원인과 개선 방향 등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49명 중에 30명 넘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초선 의원들이 자성했던 부분에 동의를 한다. 그것과 지금까지 좀 반대 의견을 차단했던 것은 좀 잘못이었던 것 같다. 이런 거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정리한 입장문을 냈는데 네. 우리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부족했고
했고 정치개혁 과정 속에서 민생에 소홀했다.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재선 의원들 오늘 입장문을 보면은 초선 의원들이 어쨌든 그 5명이 또 너무 또 당하고 소위 말하는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약간 보듬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초선 5명이라고 했지만 이제 2030 네. 김남국 의원만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발표를 한 부분이고 네네. 한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하고 있지만 그 포인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도 공통적으로 이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경계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재선 의원도 재선 의원 그룹 차원에서 사과를 했지만 뭐 조웅천 의원이라든지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개개인별로 사과를 하고 있고 초선도 이용우 의원은 네. 민주당의 참패 요인을 3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스스로 특권층이 이미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욕망을 넘어서 기본적인 의식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을 너무 이제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목조목 이제 반성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반성문은 잘한 것이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주 디테일한 여러 가지 반성문들이 나올 것이고 이 반성문을 한 번에 추려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 또는 올해 말까지는 이것을 복귀하고 회귀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173명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174명이네요. 지금 민주당은. 그 초선들이 이제 뭐 논의를 했고 이제 오늘은 재선이 모였고 앞으로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오만했다, 미안하다, 뭐 반성한다 등등 있지만 개괄적인 거엔 찬성하더라도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 들어가면 뭐 조국 문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원내대표 경선 때 뭔가 좀 좁혀지고 모아지고 좀 각이 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 문제도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겠죠. 이번 네. 주 금요일에 이제 그 선출을 하고 그 전에 2번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참패 원인이나 쇄신 방안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윤호중 의원하고 박완주 의원 두 분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안규백 의원도 원래는 출마를 저울질했었는데 네, 불출마를 오늘 오전에 갑자기 선언을 했고요. 그래요? 윤호중 의원은 사선 의원이고 친문 중에서도 이제 전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분이고 총선 전에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게 사무총장이 공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 이제 의원들 중에 마음에 빚이 있는 의원도 계실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유력한 상황이고요. 또 네. 박완주 의원은 삼선이고 민평련 출신인데 더 좋은 미래 대표를 지낸 적도 있고 지금 네. 또 쇄신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박완주 의원도 나름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만 표를 쥔 선거잖아요.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의원들도 좀 선거에 도사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 선거입니다. 원내대표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맨날 그러지 않나요? 네, 국회의원들 네. 말로는 선거 중에 선거다. 절대 알 수가 없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깜깜이 기간이다. 네. 이렇게 항상 물어보면은 나는 당신 찍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의원 수가 한 300명 된다고 나중에 보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선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네. 윤호중 의원은 초재선 회의 정례화를 하고 그리고 초선 재선 3선 대표단을 뽑아서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 요 정도 선이고요. 네.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를 재개정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만약 귀책사유에 민주당이 있다면.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을 재분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두 가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렇다면 1번을 재개정하겠다는 건 결국 이번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갔던 후보 자체를 또 엿보이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성을 넘어서 반감을 또 살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대표 공약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너무 싫어하는 공약들이 나와서 이것이 어떤 의도로 이 공약을 내세웠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네. 뭐 이런 뉘앙스죠? 만약에 이 공약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의원들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반기 전국 주도가 레임덕이 언제든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상임위원장을 잘못 내주었다가 아무것도 통과가 되지 않고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을 재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은데 네. 삼선 의원으로서 조금 전략적인 공약이 아닌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게 이어지고 대표적으로 계속 올라온다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지금 윤호중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죠? 네. 이분이 이제 원내대표 나가시면은 어떻게 그 자리는 계속 유지가
법사위원장은 이제 공석이 되고 다른 이제 민주당 다른 의원이 의원이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법사위원장이 20대 국회 때까지는 야당이 가져갔던 것이기 때문에 뭐 또 그때 논란이 다시 있었죠. 네네.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직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민감한 결정되지 자리여서 않았습니다. 저는 윤호중 네. 의원 이름 보자마자 법사위원장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서. 안규백 의원이 갑자기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박안주 의원과 윤호중 의원 가운데 어느 쪽에 살짝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 입장을 좀 밝히시진 않았는데 네. 윤호중 의원 쪽으로 쪽으로 조금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니냐는 해석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 같은데요. 이 청와대 차기 정무수석으로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이죠.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20대 네.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이철희 전 의원인데요. 21대 총선에서는 그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어떻게 이제 좀 추측을 하냐면 그 하던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하차를 하거나 뭐 끝났다 이런 걸 보니까 청와대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확실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시던 분이 며칠 안 나오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죠. 특히 전직 정치인들은. 이철희 전 의원, 정무수석 얘기를 사실은 예전에 불출마 선언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그때 했었는데 혹시 정무수석 가십니까?라고 질문했더니 나도 모르는 소리를 왜 하시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정무수석으로 들어간다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민주당 인사이면서도 뭔가 외부 인사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표창원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이 총선 한참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너희만 깨끗한 것이냐. 네. 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주변 사안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따라서 가느냐, 보수간지에 따라가느냐 이런 비판까지 그런 받았었거든요. 비판이 있었죠. 네. 근데 같은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 라디오 진행자를 하다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민심과 가까운 또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상 생생한 살아있는 의원들 다른 이야기 민심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 데려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늘 당내에서 쓴소리 그리고 불편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발로 금태섭 전 의원처럼 자신의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늘 중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배드캅 국캅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죠. 국민의힘도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과 정진석 의원 간의 무슨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합당 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냐, 전당대회 후에 합당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합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빠르게 합당을 해서 당내로 들어오고 난 뒤에 전당대회를 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일단은 편안하게 우리 당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대선 레이스를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네. 국민의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치를 계속 키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단일화에 응해주고 끝까지 레이스를 같이 돌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안철수 대표는 바로 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양측이 머리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을 가졌죠.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김교리 기자 기자회견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그 일률적인 시간 제한 대신 업종별로 영업 시간을 이제 제한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너무나 강요해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생 방역으로 바꿔서 새로운 시도와 발산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를 적극 도입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전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시간대를 좀 늘리는 게 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아무래도 지금 방역 상황을 보면 좀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 시간 제한하는 것이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렇죠. 업종별로 나누면 업종별로 이동량이 계속 늘어날 수 옮기게 있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동하게 지하철처럼 되니까. 네네.
이동량이 그냥 역마다 계속 시간마다 거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네. 예, 앞에서 음식점 9시에 끝나면 유흥점 10시 가면 음식점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다음에 유흥업소. 그 다음에 노래방 뭐 이런 네. 식으로 가게 되죠. 보통 그렇죠. 때처럼.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데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좀 풀어줘다 네네. 이런 마음이 자영업자 있거든요. 입장에선 당연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 자가 진단 키트가 이제 신속 항원 체계입니다. 이게 네. 양성을 가려낼 확률이 40%고요. 네. 저도 자가 격리를 해봤지만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 20, 30대 같은 경우는 양성을 가려낼 확률이 10%로 떨어진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지는 이해를 하나 방역 당국과 조금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풀어줬을 경우에 서울에서 또 대규모 확진이 일어났다. 이러면 모든 책임이 또 다시 시장한테 가거든요. 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시장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상의 변화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민감한 게 부동산 관련된 거죠.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정부 국토교통부와 이미 충돌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이게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좀 충돌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 상승률을 좀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사를 해서 동결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고 또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놓고도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국토부와 좀 충돌을 예고를 했는데 좀 고가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여의도, 뭐 목동, 강남 이런 데가 주로 대상인데요. 이미 안전 진단을 통과한 단지인데 서울시가 이제 사업을 일부러 지연을 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행정 네. 절차를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취임을 하면 일주일 안에 규제를 하겠다. 풀겠다 이런 걸 뭐 공언을 했기 수사긴 때문에 했습니다만. 네네. 네. 절차적으로는 일주일은 조금 부족하죠, 많이. 네, 여러 가지. 그나저나 저 주말에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어디 언론사인지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만 뭐 오세훈 효과 하면서 호가 6억이 올랐다. 네. 그럼 부작용 아닌가요? 효과라고 단어를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이해가 안 가지고 가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매매에 나서기 위한 사람들한테는 뭐 호재가 될 수 있으나 결국엔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서울 시민, 일반 시민들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6억이 올랐다면 장벽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더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언론사가 저도 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사를 쓴 것인지 모르겠으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강남구가 지금 박영선 후보와 트리플 스코어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부 지역에서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호재를 얻는 아주 서울 시민 중에 일부를 대상으로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또 보수 지지층에게는 좀 열광스러운 네. 기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강남 지역에서 이번에 투표를 아주 많이 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수용 중인 최서원 씨, 이름을 최서원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청주 여자교도소 직원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네, 일단 최서원 씨가 이제 언론에 자필 편지를 보내서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하고 상투적으로 대했고 네. 주사를 놓을 때도 이제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려서 허리가 굉장히 불쾌했다. 아프다고 했는데 엉덩이 밑까지 네, 뭐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불쾌했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줬었다라고. 그리고 너무 놀라서 교도소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네. 또 교도소장도 뭐 딱히 답변이 없어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제 글을 썼습니다. 지금 교도소 측이나 법무부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수용자 치료 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라고 했었고 치료 부위 자체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위 일부를 탈의한 후에 통증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사전 고지를 했었고 그 통증 부위 자체를 의료과장이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나저나 최서원 씨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소송 계속하고요. 옥중 회고록도 내고 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빠 보입니다. 네, 재작년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못 쓰게 한다 이런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을 한 적이 있고 그렇군요. 네, 옥중 회고록을 내면서 이제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 받은 거 포함해서 모든 뇌물 형의를 이제 부인을 또 하고 다 부인하고 있는.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바빠 보이신다. 네. 이런 느낌을 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정대 김결애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 염블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까?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 천스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오늘 전반적인 주식시장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이게 옛날 같으면 다들 해피했을 텐데 네, 왜냐면 예전엔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피 거의 안 하고 코스닥만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1월 달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네. 대형주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오늘 코스피는 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형주가 좀 약하고 네.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강했는데 일단 그 배경에는 네. 그 SK하고 LG가 합의했다는 이제 소식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급등을 했고 2차 전지 섹터 대부분이 코스닥에 포진해 있어요. 네. 그 부분하고 이제 아까 뭐 서울시에서 자가 진단 키트 네,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되게 많은데 그 기업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이제 코로나 끝나간다라는 네, 기대감 네, 네. 때문에. 근데 오늘 오랜만에 주가들이 뭐 10% 이상씩 다 급등을 했고 네.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가 상장을 한다. 뭐 아니면 이제 장외 거래에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네.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들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그 벤처 창업한 그러니까 창투사라 그러죠. 그런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네. 기업들이 다 대부분 다 코스닥의 좀 주요 상위 업종에 포진을 몰려 해. 있어서. 예, 그래서 오늘 1000을 넘었는데 이게 1000포인트 넘어간 게요.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20년 만에 처음입니까? 2000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고는 그렇군요. 1000포인트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굉장히 어쨌든 역사적인 날이긴 한데 네, 역사적인. 그렇다면 이 분위기가 조금 지속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당장 지금 내일, 모레. 당분간은 코스닥 쪽으로 계속 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지만 네. 국내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사실 코스피 대형주 갈 때 되게 좀 못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최근에 금리가 좀 안정되니까 네네. 미국에서도 중소형주들이 되게 강해요. 지금 흐름들이. 그래서 네. 한국 시장으로도 지금 중소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더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뭐 변수들 SK, LG 얘기도 있고 뭐 자가진단 키트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좀 올랐으니까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코스피가 사실 1월 달에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네. 사실 코스닥은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그 반대급부로 지금은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요. 최근 상승세 굉장히 뭐 매일마다 오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네. 액면 분할 앞두고 오늘부터 거래가 중지된 거죠. 12일. 네, 오늘부터 네. 이제 14일까지 거래가 중지가 됐고. 14일까지. 예. 네. 그러면 이제 요즘 기사 관련해서 많이 나오던데 액면 분할 되면은 뭐 주로 기본적으로 떨어지더라. 네네네. 뭐 혹은 3분의 1 정도만 뭐 유지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그 액면 분할할 때 보면요. 네. 가장 회사가 좋을 때, 화랑일 때 대부분 액면 분할을 많이 해요. 예전에 네. 삼성전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중국 소비 시장에서 되게 돈을 많이 벌 때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네네. 당시에도 그 액면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격이 막 400만 원 그랬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10분의 1로 이제 그 액면 분할을 했는데 하필 그때가 최꼭지였습니다. 사실 이제 업황이 꺾인 거죠. 네네. 꼭 액면 분할 때문에 꺾인 건 아니고요. 네네. 시기가 네, 시기가 하필 삼성전자나 아모레가 좀 그런 시기에 딱 걸려가지고 안 좋았는데 반대로 미국 기업들 보면요. 미국의 애플이나 네. 테슬라도 액면 분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은 액면 분할하고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꼭 액면 분할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실적이 좀 사이클이 위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달라지는데
그 카카오는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까지 실적 전망은 계속 우상향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액면 분할이 끝났다고 해서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액면 분할 전에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은 좀 저는 나온다고는 보는데 당분간은. 네, 네네. 좀 쉬어가겠지만 그게 예전에 뭐 아모레처럼 이렇게 증시가 주가가 무너지고 그런 거보다는 좀 횡보하면서 약간 좀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없지만 상승한 어쨌든 그 추세는 상승하는. 추세는 예 맞습니다. 네. 예. 목표 주가 뭐 예상을 이게 뭐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증권사 목표 주가가 요즘에 나온 걸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오늘 현재가가 이제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계산해 보면 11만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들 보면 64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걸 이제 5로 나누면 12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증권사에서는 좀 타겟팅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목표 주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올리는 게 무색할 정도로 네. 계속 주가가 올라왔기 올라가고 때문에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정도 되니까 네. 네이버가 60조 좀 넘거든요. 근데 네. 옛날에 둘 간의 격차가 엄청 벌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점점 따라가는. 좁혀지고 있어서 양사가 이제 시가총액 경쟁이 좀 펼쳐질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두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합의금 2조 원에 전격 합의했다. 이 얘기를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 이제 아침마다 바이든이 무슨 얘기하나 기사 보는 게 약간 버릇인데 네. 뭐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틀 전, 하루 전 뭐 이래서 굉장히 저도 초조했어요. 네. 관련이 없는데 불구하고 네. 그런데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한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네, 뭐 SK 네. 이노베이션한테는 사실 이거 그 미국 사업 접어야 되나 네, 이런 좀 네. 얘기까지 위기였죠. 나왔는데 네. 최종 승자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가 본인을 당선시켜준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 버릴 수도 없고 네.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자니 본인의 또 이 원칙이 있잖아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죠. 단호한 분이세요.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한 소송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또 손을 들어주면 자기의 어떤 원칙이 또 깨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딜레마였는데 다행히 좀 합의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최종적으로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양사도 다 좋은 게 어쨌든 2조 원이면은 증권가에서 대부분 예상했던 수치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SK 이노베이션도 이미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상태니까 2조 원 가지고 1조는 바로 지급을 하고 네. 1조 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로열티를 내요. 5년에 나눠서. 그래서 네네네. 비용 부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분산해서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걸 이제 다시 얻게 됐기 때문에 네.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상당한 좀 호재가 돼서 오늘 그래서 주가가 한 10% 이상 10% 이상 올랐고 급등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 조지아 주지사가 막 나서가지고 네, 공장 그 철거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네. 바이든을 압박했었죠. 그런가 하면 일본에 잠깐 가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한다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방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테마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요. 지금 네. 그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움직이는 섹터가 우리 한국의 수산주들. 아, 우리 쪽에. 네, 왜냐하면 이제 일본산 그 수산물을 수입을 이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수입을 해도 안 먹겠죠. 그렇죠. 불안하니까 당연히 안 먹게 먹으니. 되죠. 그러면 이제 네. 대신에 한국산 제품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내 수산주들이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데 근데 항상 보면 이게 결정되다가 또 안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단발성으로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주가가 원위치 되는 경우가 매번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 테마에 좀 연연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 좀 이거는 좀 신경을 써서 보자 하는 종목이나 소식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일단 바이오랑 반도체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4월 15일까지 미국에서 아마케가 열려요. 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기술 수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네.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백악관에서 CEO 서밋이 열리는데 네. 미국의 대표 기업들하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초청이 돼가지고 아, 19개 기업이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화상으로 그렇군요. 회의를 하는데 아마 네. 반도체 미국에 투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굉장히 때문에 좋은 소식. 좋을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주주가 3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당 1,900원 정도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네. 그래서 15.4% 떼고 1,900원이면 한
그 정도 떼고 계산해 보시면 받는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민주당 양향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역은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Assembly.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인터뷰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네. 지난주 재보궐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전화 연결을 하는 건데요. 지도부 총사퇴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우선 그 지도부로서 그 선거 참패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그 선거 참패는 지도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눴고요. 또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지도부 총사퇴는 이제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대선까지 남은 1년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다시 얻어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네. 지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민주당의 김영우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은요. 이번에 후보를 내는 순간부터 참패는 예견됐다.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의견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선거 결과를 보시고 이제 내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꼭 무공천 당헌을 바꾼 것만이 이제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네. 과거 임국공 사태부터 이번 LH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공천 당헌 개정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가 그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반성을 보였는지 되짚어봐야 하고요. 우리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였음에도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5명의 2030 초선 의원들, 당내에서는 가장 젊은 이제 의원들이죠. 입장문을 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검찰 개혁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후폭풍에 엄청나게 거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그런 의견들을 또 주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당원들께서 느끼는 감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후폭풍 그 자체가 아니라 네. 정말 내부적으로 또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의 논의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괄적인 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 가장 문제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서 상당히 이견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은 또 재선 의원들이 만나서 입장문을 냈고요. 지금 재선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과 계속 좀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는요? 네. 재선 의원님들의 논의 사항도 다 보고 있고 네. 또 재선 의원님들과도 이제 1대1로도 얘기를 쭉 듣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반성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재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선 의원님들도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심도 있게 또 고민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데 이제 함께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가 지금 시작이 됐고 16일 원내대표 선출까지는 사실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비대위의 역할은 뭔가요? 비대위원은 사실상 그 선관위 역할입니다. 네. 선거를,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비대위고요. 당내 선거를 관리하는 수준의 비대위로 역할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차기 지도부가 뽑히면 또 대선을 치를 지도부가 되고, 이 비대위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까지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쇄신보다는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이 출마를 검토했던 안규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2파전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죠. 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디다 보십니까?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경제고 결국은 민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계실 거고요. 또 이제 국민의 분노는 불공정 이전에 여당의 무능함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의 그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그동안 잘 해왔던 일까지도 다 덮어버리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국민께서 모두 잘했다고 판단을 하실 거지만, 네. 부동산 등 잘못한 영역에 대한 정책적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정말 결국은 민생과 경제에 올인할 타이밍인데,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자 또 경제 회복 도약이 시작이 되어야 할 2021년이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이 막중하고, 또 그래서 민생과 경제에 오롯이 올인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야 하고 선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원내대표도 그렇고 계속 소위 말하는 친문이냐 아니냐 이 논쟁이 또 다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 친문이냐 비문이냐는 굉장히 옅어진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4.0이라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그 4.0이라는 어떤 대표자가 이제 윤호중 지금 누구죠? 도종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그 얘기는 친문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국민의 어떤 민심과 우리 내부의 어떤 당심의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이제 16일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대표를 뽑죠. 예. 네, 지금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등장 없이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에 언급되는 세 분 외에 딱히 이제 보이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전당대회 때 박주민 의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어떤 분이 이제 마지막에 출마 선언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이제 선거 기간에 이 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과 당 대표로 나가서 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어떻게 흐름이 같은 흐름으로 잡힐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분리될 수도 있다 보십니까? 우선은 그 흐름은 어쨌든 민주당의 쇄신 쪽으로 이렇게 잡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민주당의 어떤 유능함 그리고 진솔한 태도 또 이제 5년 전에 광주에서 저희가 민주당이 참패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호남의 지지를 다시 받아서 저희가 정권 창출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추해 보면 결국은 국민들은 설명은 해드릴지언정 설득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우리의 어떤 그런 태도, 우리의 어떤 유능함, 우리의 어떤 정책들을 보고 선택하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의 어떤 혁신. 그리고 이 국민의 민심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당심과의 정말 차이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주시는 국민들의 그 엄중한 그런 인식을 저희가 꼭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또 드릴게요. 이번 주 중으로 이 정세균 총리를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진 개각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둔 개각이 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의 완전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에 이제 방점을 둔 인사여야 한다고 봅니다. 2021년은 이제 정말 코로나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의 원년이 돼야 되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개각을 하면 개각 메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께서 느끼셨을 때 그 민생과 경제에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개각이어야 되고 또 뭐 총리도 개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돌파력, 또 안정감, 또 원화음을 갖춘 분이 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 임기 말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인 만큼 돌파력은 물론 또 코로나19를 통제할 안정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정말 온화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개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각의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의 어떤 또 정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의 개각은 일리가 있지만 내각 총사퇴는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라라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뭐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얘기는 했는데 내년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당내 이제 대선 주자를 9월에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조금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심도 있게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9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그 후보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역순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대선 주자 선출을 뒤로 미루자 이런 얘기는 이렇게 아직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의원님께서는요? 근데 9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요. 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여의도 인터뷰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엔 야당으로 가보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어요. 이번 선거. 특별히 좋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압도적으로. 진거보다는 좋죠.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겼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군요. 표정 관리 막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재보선 이후 닷새가 지났는데 총평을 좀 짧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저희 좀 전에 저희 보고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의 참패, 국민의 승리.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가지고 국민의당 기타 또 범야권을 다 통합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주는 바람에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한쪽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한쪽으로 표를 몰아줘가지고 빌렸던 대로 화끈하게 심판을 할 수 있었던 선거였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 네.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못해서 국민들이 실망했고 또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로 거듭되는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 또 반감이나 거부감이 생겼고 이번 선거 앞두고 터져나온 LH 사건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정부 여당의 몇몇 인사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태 네. 그게 성난 민심에 완전히 불을 붙이고 기름까지 부은 꼴이 돼서 유례없는 그런 그 엄중한 심판 선거가 된 셈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곧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일 텐데 어떻게 예. 보면요. 예. 당장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그 경로가 조금 확정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데 지금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전당대회 하고 합당하자, 뭐 합당 뒤에 전당대회 하자 등등 있는데 예. 의원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전당대회 전에 합당해야죠. 전에 합당.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도부를 새로 뽑지 않습니까? 이 지도부가 국민의힘만의 지도부면은 합당 안 하고 우리끼리 먼저 지도부 뽑아도 됩니다.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은 이 지도부는 국민의당 당원들도 나중에 그 지도를 따라야 되는 지도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정작 국민의당의 당원들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럼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합당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당원들까지도 표를 행사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 참여하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순리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일각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예. 당대표 정해진 다음에 예. 당대당 합당 형식을 더 원할 것이다. 예.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당대표 정해지기 전이든 후든 간에 네. 합당은 당대당으로 하는 거죠. 다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네, 하는 네. 건데 그거는 협상을 통해서 네. 서로 조율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개별 입당이 아닙니다. 이건 합당이지. 그렇죠. 개별 입당이면은 그냥 개인적 자격으로 다 입당하면 되지만 이거는 합당이거든요. 그렇죠. 합당은 당연히 실질적으로. 당대당으로서 서로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 문제도 얘기해야 되고 예, 주고받을 당연하죠.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우리 이길 만큼 이겼고 예. 그리고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도움은 됐으나 지금 예. 우리끼리 왠지 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계신지 보십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심각한 오판을 하는 겁니다. 오판이다.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라는 흐름이 중요한 네네. 건데 숫자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104석, 국민의당이 3석이니까 네네. 뭐 104대 3 정도이지만은 이 야권 그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정권을 한번 혼내줄 수 있겠다고 네네. 마음먹게 되는 과정은 이게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흐름을 만들어낸 게 안철수 대표의 후보 단일화 참여입니다. 네네네. 거기에다가 금태섭 전 의원도 그 전 단계에 그렇죠. 후보 단일화 또 참여했고 움직이진 않았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의 존재도 그 흐름에 영향을 줬고 네. 그러니까 의석수로 비교하면은 격차가 크지만은 이런 정권 심판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참여 안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했더라면 이기기 어려웠거나 네. 이기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이겼거나 네.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네. 3석의 역할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의 큰 역할을 했죠. 주요 조연들이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이었고 예. 뭐 금태섭 전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까지 다 언급을 보이진 해주셨네요. 않지만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선거운동 안 했지만은 그렇죠. 진중권 전 교수를 비롯한 이런 진본대 현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들의 역할도 있었다.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득표운동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뭐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예. 이른바 그 영남 꼰대, 영남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좀 발끈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초선 의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당이 그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영남 지역구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쪽이 압도적 다수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지지만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려면은 수도권 민심, 수도권 표를 끌어오는 것, 네. 또 성향으로 볼 때는 중도 성향의 표를 끌어오는 것이 그게 필수 불가결한 핵심 키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려면은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 당의 노선을 정하면은 네. 그럼 영남 민심만 주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압도적인 다수의 의원들이 영남의 지역구에 있고 영남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수도권 민심을 우리가 수렴을 못하고 중도의 민심을 수렴 못하면 내년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취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초선 의원들이 왜 이런 얘기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이 저는 재밌었어요. 예.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구가 그쪽이어서 그렇겠지만 예. 우리가 무슨 영남당이냐 뭐 예. 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반응을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도 의석수 지역구가, 배분, 네. 의석수 분포로 보면은 영남당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려면은 전국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다음 총선에서는 또 수도권과 또 중부 가능하면 호남에서도 또 의석을 얻어야 되고 네네.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가 추진하는 추구하는 국가 비전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국민정당,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네.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말씀 안 하시지만 예. 초선 의원들의 마음이 더 이제 쏠리시는 주호영 예. 원내대표의 어떤 예. 반응보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요. 예.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종인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예. 왜 이렇게까지 안철수 대표를 때리는 걸까요? 이제 집에 가셨으면 그냥 약간 뒷짐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언짢은 그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대표에 대해서. 그 네.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네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본인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그릇이 모자란다. 네. 이런 뿌리 깊은 불신이 있으신 것 같고 전술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이번에도 결국은 계속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그 깎아내렸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네. 그래서 그 정권 심판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런데 정작 단일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로 있던 우리 국민의힘의 출신이 또 후보가 됐고 네. 내년 대선에서도 그걸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또는 나머지 범야권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되든가 후보 단일화를 하긴 하는데 최종 후보는 결국은 국민의힘 출신이 돼야 된다라는 네. 포석을 가지고 또 그런 그 전술을 계속 지금부터 다시 구사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강론을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내리깎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어쨌든 선거 끝나고 아까 예. 조혜진 의원님처럼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뒤끝이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건 그 본인의 소신이겠죠. 안철수 개인적인 감정 소신 대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평가를 낮게 하는 거고 또 우리 당하고 이제 이번처럼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게 되면 혹시라도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단일 얘기를. 후보 단일화에 참여는 하는 건 뭐 괜찮은데 네. 단일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거는 곤란하고 자기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예. 김종인 위원장 어쨌든 이제 당권대로 누가 갖고 가더라도 예. 대선을 앞두고는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예. 또 홍영표 의원 같은 홍문표 의원 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은 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요? 그렇게 그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사견들은 그렇게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의 의견이 조금 의견들이 갈리는 이렇게 갈려 거는 있는 것 사실이다. 같습니다. 근데 본인 의견도 중요하죠. 본인은 일단은 떠났지 않습니까? 내 그렇죠. 떠나겠다. 네네. 약속 지키겠다. 내 말한 대로 실천하겠다 해서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다시 돌아올까 말까 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도 또 중요하죠. 본인이 중요하죠. 네. 당에서 다시 모시자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이 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도 또 변수죠. 뭐 만장일치로 추대하면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 같긴 한데요. 그분의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궤적을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예. 전망을 좀 하시나요? 간단히 말하면은 내년 대선 과정에서 이제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때 윤석열 전 총장을 단일 후보로 만들든가 네. 아니면은 단일 후보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참여는 하게 본인 듣기엔 기분 나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야권 후보 단일화, 네네.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중요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네, 불쏘시 단일 역할. 후보는 아니지만은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네.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역할일 거라고 저는 보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좀 직설적인 그런 언변인데 보통 윤 총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편이란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호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윤 총장이 상당히 뜨는데 네. 본인의 역할이 컸지만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이다 뭐 네, 등등 뭐 해서 네. 말씀하신 것들이 그 영향을 줬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